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이성계 세력의 개혁과 정적 제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양 주기 초부터 이제 이성계 세력이 전국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일단 특이한 것은 이 우왕과 창왕 즉 폐가입진을 통해서 이제 폐위된 왕의 처형을 요구하는데 이 명칭이 달라져요. 신호와 신창을 베어 후안을 끊으소서. 신호와 신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공양왕의 즉위 자체가 폐가입진이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였던 우왕과 음. 창왕이기 때문에 네. 신돈의 성을 따서 그냥 신우와 신창으로 불리게 돼 있죠. 네. 그 왕후와 왕창에서 신후와 신창인데, 그렇죠. 그죠? 네. 당연히 대관들은 나서서 이제 신우와 신창의 목을 벨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이성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뭐 강릉으로 유배를 보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명나라에도 다 고한 상황인데 굳이 그럴 것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거든요. 이제 대관들은 목을 베라. 네. 이성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노련한 정치적인 그렇죠. 흐름들은 이성계는 계속해서 이제 백성의 어떤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우왕과 청왕을 죽이기까지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공양왕이 음.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 우왕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범한 악이 너무 크다 하면서 다른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곧바로 사형을 보내서 우왕과 청왕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네. 어쨌든 공양왕으로서는 우왕과 청왕의 존재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그들이 제거된 덕분에 이제 왕위에 오른 공양왕으로서는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보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성계 세력이 한편으로는 정적 제거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민심을 얻기 위한 개혁 조치에 나서게 됐는데 아무래도 개혁 조치 핵심은 이 토지 제도의 개선 아닐까요? 고려의 그 토지 제도는 말하자면 공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땅은 다 나라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에 근거해서 수도권만 주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 수도권을 받은 이후에 이제 권력이 있는 대신들이 이것들을 다 자기 것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남의 수도권까지 빼앗고 하면서 그렇죠. 변병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무신정국이 100년을 거치면서 이 토지 수탈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쯤 되니까 농사지을 농민들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토지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절실한 민심의 요구이기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혁에 나서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전민변정도감이 우리 앞서 보았듯이 여러 차례 설치되고 이제 하는 나름의 이제 토지개혁 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돈 때 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가 다시 뭐 원성복귀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때까지도 개혁은 되지 않은 채 모순이 점점 더 심화된 상황이었는데 전면적인 개혁을 모토로 한 이들은 조준이 앞장서서 일단 상소를 올리면서 풍문을 열게 됩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준이 시정일관.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상소문을 잠깐 볼까요? 자, 조정이 토지를 주고 회수하는 법이 무너지면서 겸병의 문이 열리니 재상이나 장수도 경작지를 얻지 못해 부모 처자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 겸병은 갈수록 심해져서 주위에 걸치고 군을 포괄하며 산과 하천을 경계로 삼아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하니 불쌍한 백성은 흩어져 죽을 운명으로 내몰립니다. 태주께서 공정하게 토지를 나눠주신 법을 준수하고 후인이 사사로이 주고받아 겸병하는 표단을 고쳐야 된다. 선비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나란 일을 맡은 자도 아니면 토지를 주지 말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재용을 족하게 하며 민생을 후하게 하고 조정신화를 후대하고 군사를 넉넉히 길러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힘 있는 자들이 겸병의 대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토지로부터 나라가 이제 조세를 걷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군사도 키우고 신하들에 대해서 이제 또 녹봉도 지급하고 나라 일에 필요한 재정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힘 있는 자들이 다 견병을 해버리게 되니까 나라의 재정은 가라앉죠. 백성은 농사지을 땅이 없게 되고 오로지 이 힘 있는 검문세가들만 이제 떵떵거리게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현실임을 지적한 것이고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조준의 이런 개혁 요구안에 대해서 그 이색이 나서서 이 예법에 손을 대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자 우연보라든가 변한열과 같은 이런 좀 비이성계 세력들 역시 이제 여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몽주는 크게 입장을 표명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조준의 개혁안에 대해서 어쨌든 절충안을 내요. 이 반대 세력 쪽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종묘사직에 소속된 그런 그 제사 지내기 위한 토지라든가 공신이라든가 과거에 합격한 그 벼슬아치들의 토지들은 여기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그렇죠. 뭐 공신 과거 합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제 이성계가 제시하는 그럼 각 관청의 관리들에게도 다 한번 의견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걸 이제 딱 확인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강행할 뜻을 펼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창왕 1년에 다시 바로 이 조준, 바로 이 대표적인 이 개혁안을 제시했던 2차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신이 생각하건대 사전은 사문에만 이익이 되고 나라에는 이익이 없고 공전은 나라에 이익이 되고 백성에게도 매우 편안합니다. 사문에 이익이 되면 견병이 이로서 일어나게 되고 용도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하게 되며 나라에 이익이 되면 창국과 차소 국가의 재용이 넉넉해지고 송사가 그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고려 말 최고의 석학이자 재상 이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성균관에서는 상당한 전설적 인물인데 결국 토지 문제가 터졌을 때는 기득권의 세력을 대변하게 돼요. 그렇죠. 보수적인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색 정도 되면 이런 개혁 그래도 관망을 하든지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역시 본색을 드러내서 뭐 이거 강력하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창을 했을 때 보면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항목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말로는 조준이 나서서 토닥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문제고 기득권의 반발이 있었을 텐데 사실 상당히 나름대로 이 당시에 좀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두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좀 더 나아간, 좀 더 근본적인 계획안을 내놓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세력에서 조준의 안 정도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복과시를 들여왔다고 하는 문익점도 열렬한 반대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어쨌든 이성계 측은 이제 밀어붙여서 결국 이제 조직 계획을 이뤄내게 되는데 기존에 주어졌던 수조권들이 전면 회수되고 또 양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측량하고 그 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기 지역의 토지 한정해서 이에 근거해서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게 되고 이를 과전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쓰인 이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 초기의 전식과 제도하고 굉장히 사실상 유사한데 다만 전식과 제도에서는 전인 토지뿐만이 아니라 땔감이라고 하는 이 시까지 포함한 것이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그 토지. 그렇죠. 그걸 이제 시라고 해요. 임야죠, 임야. 예. 모든 토지를 사실상 이제 국가에 기속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수확량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형태였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과전법이라는 사정개혁 후에는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수확한 그 생산량이 20마리다. 이러면 10마리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분의 1이니까 20말 중에 2말만 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5배 정도나 세금이 경감이 되게 되니 그것을 주도했던 이제 먹고 살만해. 이성계 이게 뭔가 이 사람 되게 괜찮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뭐 정확하게 기록으로는 안 나오지만 전해지는 말로는 그래서 이때부터 쌀밥을 이밥이라고 불렀다. 이 씨가 내려준 밥. 그리고 우리 저 이팝나무라고 하시죠. 이팝나무. 그렇죠. 그게 이제 쌀처럼 그래서 이팝. 한경도 사투리.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기존에는 이제 왕밥이었는데 이제는 이밥이 됐죠.
아니 근데 저 예. 토지 대장을 다 모아서 제작거리에서 불태운 거는 대단한 퍼포먼스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 뭐 제도만 받기 위해서 이게 실제 사람들한테 그렇죠. 느껴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예. 알아 하고 이게 탁 다 보여져 버리고 인해서 맞습니다. 정말 대중적 인기, 민중적 인기가 확 올라갔겠죠. 예. 자, 저렇게 정말 반대파들의 어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추진력으로 사전 개혁은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적 세력, 즉 반대 세력의 제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공영왕이 즉위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 감옥에 갇혔던 이제 김저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김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왕의 이제 그 비밀 특명을 받고 그렇죠. 정득후와 함께 이제 이성계 이성계를 제거 작전. 제거하려고 네. 했다가 예, 잡힌 인물이잖아요. 네네. 그 우왕의 무리수에 관여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리게 되고 이 사람이 진술에 나왔던 이들이 27명이 이제 그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성계 측은 반대 세력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아무래도 집중 타격 대상은 이제 이색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투지개혁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역성혁명 세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그동안 쭉 보여왔고 창왕을 옹립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색이 주로 우선적으로 공격이 되는데 그 정신적 지주였고. 네, 잠깐 그 공격하는 이제 근거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색은 일단 이인임을 도와서 신우를 세웠고 우왕을 세웠고 조민수의 간사함께 찬동해 창을 세웠다. 즉 우왕과 창왕을 옹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적신 변안열이 이림, 김저, 정덕구 등과 더불어 신우를 다시 맞이하려 하는 의논에 함께했다. 이거는 이제 김저의 진술로 나온 건데 확실한 건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한 이인임, 임변미 등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고 어린 자식들을 과거에 뽑아 요직에 늘어놓았으며 신우의 포악에도 그 허물을 눈감았다. 이색의 부자의 죄를 다스려 불청한 자를 경계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력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이제 이색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종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학의 측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국민왕이 이미 우왕을 강릉군에 봉했을 때부터 이미 정통성이 확보된 거 아니냐. 누가 우왕을 폐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성계 측을 공격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색은 물론 그의 아들 이종학을 위시해서 이색 측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승임, 하륜 등등이 다 유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저의 역사에서 이름이 나왔던 우연보 등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이게 분명하게 딱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유배하고 관직만 파면하는 수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상황을 보면 사실 이색은 여러 가지 그 죄과 중에서 그냥 딱 하나 우왕과 창을 세운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해가 입진의 차원에서는 역죄잖아요. 바로 처형해도 하나의 그 거의 뭐 처형의 대상인데 상당히 이런 강력한 반발에도 공양왕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공양왕이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처세, 정치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발휘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행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이들 대관들에 대한 탄핵이 공신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겠느냐며 이성계 등을 딱 겨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와 일곱 공신이 일어나서 물러나가겠다라는 또 이제 또 엄포를 놓자 이때는 또 이행을 오히려 이제 유배를 보내면서 또 이성계 세력을 또 달래고 그 대신에 뭐 이색 등에 대해서 계속 탄핵은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협상을 또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색에 관련해서 이제 다소 황당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윤희와 이초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들여다볼까요? 이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그 왕광과 조반이라는 인물이 왕에게 긴급히 아릅니다. 자신들이 이제 명나라에 갔을 때 이제 접한 일인데 파평군 윤희와 중랑장 이초가 이제 명에 가서 홍무제에게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성계가 왕효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종실이 아니고 인친입니다. 공양을 말하죠. 왕효가 이성계와 함께 병마를 움직여 중국을 범하려 함으로 이에 반대한 재상 이색을 비롯해 조민수, 이림, 변한열, 권중화, 이승인, 권근, 이종학 등을 살해하고 우연보, 우인열 등을 귀양 보냈습니다. 이에 귀양가 있는 재상들이 몰래 저희를 보내 천작게 고하고 군사를 끌고 가서 토벌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네요, 저거. 이때 마침 사신으로 온 왕반과 조반이 이를 그 소식을 알고 윤희와 이초의 대지를 이제 청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 명예훼손 이거 좀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이들의 고변이 네. 거짓임을 알고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 요청이 들어왔고 당연히 이제 이들은 뭐 엄청난 그 고려시대로 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사가 이어졌는데 관련자 중 셋이 옥사하여 효수되었고 이색, 이림, 우인열, 이승인, 권근, 이종학 등 반이성계 세력의 핵심들이 모두 청주옥에 갇혀 국문을 받게 이르는 그런 그 정말 상황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예. 그 이색 일당 그 이색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순간에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때마침 특이한 것이 천재지변으로 청주성 일대가 물바다입니다. 이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네. 청주옥 자체가 물에 잠기니까 거기에 갇혀 있던 이제 이색 이하 이승인 등등이 다 옥중에 갇힌 채로 또 물에 갇힌 상황이 됩니다. 네. 이것을 보고 받고는 이제 왕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풀어주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왕이 또 여기서 정치력을 발휘해요. 네, 이렇게 제안해서 일단 풀어주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이색과 우연보, 즉 이성계 정도전 측이 제거하고 싶어하는 기득권 세력, 반역사혁명 세력들에 대한 이들을 이제 제압해야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격해서 유배했다가 왕이 또 어쩌고저쩌고 풀어줬다가 이게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 전개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짠 하고 이제 등장한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자, 이제 이성계 세력이 사전 개혁에 나름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적 제고에 만만치 않은 반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정도전이 이제 나설 시기가 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도전의 등장과 정몽주의 반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